네, 안녕하십니까. 이호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해커 박사를 2010년 11월에 북한이 불러들여서 영변에 있는 첨단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 분리기 시설을 보여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고 하면은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북한이 예전에 해커 박사를 처음 불렀을 때 2004년도 이럴 때는 병속에 든 플루토늄만 보여주었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얘기는 극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육자회담 때도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또는 고농축 우라늄 이런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그런 거 갖고 있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걸 극구 부인해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10년도에는 자기 스스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9년이라는 거의 8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흘러 현재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펴낸 졸저 생존 게임에서 자세히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북한의 핵 개발을 생존을 위한 한해 핵 개발 이렇게 규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쟁 또는 그 이전에 세계대전에서 핵무기를 먼저 개발한 미국이 세계대전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 세계를 제패하지 않았습니까? 냉전을 축으로 해서 소련하고 구분되어 있었지만 미국의 어떤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핵무기라는 거의 무서움을 북한 김일성 주석은 아마 체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꾸준히 이 일을 도모하다가 그 당시 이 내용을 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듯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플루토늄과가 있고 우라늄 농축과가 있다. 이 두 개의 과가 있는데 북한은 제가 보기에 두 개를 다 같이 동시에 진행했지만 당시의 현실 여건으로 봐가지고 플루토늄을 먼저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은 나중에 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소련으로부터 이 플루토늄 생산을 할 수 있는 실험용 원자로 이런 걸 들어온 게 70년대, 80년대 이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북한이 NPT에도 가입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우라늄 농축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플루토늄 방식에 의한 핵 무기 개발을 간의 수공업 단계라고 한다면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은 어떻게 보면 첨단 자동화 단계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당히 차원이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초에 인류 최초로 핵무기가 탄생한 것이 1945년 아닙니까?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1945년 핵실험에 성공하고 8월 6일과 8월 9일 날 일본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했는데 이때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이 우라늄 폭탄이고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플루토늄 폭탄이었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는 플루토늄하고 우라늄 이 과는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제조 공정 방식이랄까, 그 다음에 핵물질의 이 성격이 워낙 달라서 예전부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원자로 재처리 시설 등 큰 시설이 필요합니다. 영변에 있는 큰 영변 핵시설, 그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설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감시와 정보 포착이 유리한 겁니다. 그러나 우라늄과는 좀 다릅니다. 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시설은 아주 작은 규모의 또 특수 장비들이 있으면은 은닉해가지고 비밀리에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농축 우라늄은 일반 환경에서도 방사선 노출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의 경우 일반 상태에서 이동도 가능하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굉장히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HU, 고농축 우라늄을 찾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백인 정권이 흑인 정권한테 정권을 넘겨주기 전에 자발적으로 핵 폐기를 선언해가지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남아공을 사찰했는데요. 1993년 이후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해변에 있는 놀이공원 내에 있는 간이 건물에
작은 지하 공간에 원심 분리기들이 쫙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건 사전에 포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설입니다. 북한이 지금 비밀리에 가동하고 있는 원심 분리기 시설 역시 그런 거하고 유사할 것입니다. 2010년 11월 해커 박사한테 보여주었던 그 원심 분리기 시설 이외에 다른 원심 분리기 시설, 비밀리에 가동되고 있는 그런 원심 분리기 시설을 미국이 그토록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11월 이제 해커 박사를 불러가지고 이 HEU,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 시설을 보여준 거지만 사실상 HEU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공개한 거는 말하자면 핵무기를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이 단계로 북한이 접어들었다는 것을 만천에 알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북한이 HEU 제조를 위해서 제네바 합의 이후에 상당히 기밀리에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압둘 카디르 칸, 파키스탄 개발의 아버지 쪽하고 북한과의 핵 커넥션을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아마 북한은 이 칸 박사의 커넥션 이후 말하자면 P1, P2 원심 분리기를 확보한 이후에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그걸 막질 못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아주 오랫동안 저랑 친분을 맺어온 이용준 대사가 최근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이라는 예전에 썼던 책을 다시 재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1991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우리 측이 북한을 향해서 우라늄 농축 금지까지 포함한 선언 내용을 명문화를 강력히 요청한 거, 이거는 당시 미국의 비확산 당국이 북한이 뭔가 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중을 위해서 우라늄 농축까지도 포함한 비핵화를 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네바 합의에서도 우라늄 농축 금지를 규정한 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합의의 한 부분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파키스탄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북한하고 핵 커넥션을 아주 미국은 막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전 편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미국은 막지 못한 겁니다. 2002년도 가을에 제임스 케일리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가지고 그 유명한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발언으로 인해서 HEU 파동이 벌어져가지고 제네바 합의가 공식으로 파기가 되고 뭐 그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른바 2차 핵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그 HEU 파동이 벌어져가지고 마치 그냥 이라크 전쟁 다음에는 북한을 쳐가지고 이걸 막을 것 같이 당시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했지만 결국은 그걸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육자회담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그 오랫동안 육자회담을 진행했지만 HEU 프로그램 문제 이걸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했고 끝내는 북한은 그런 기간을 잘 넘겨서 말하자면 고농축 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육자회담이 끝난 지 한 2년이 좀 가까이 되는 그 시점에 해커를 불러다가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고농축 우라늄까지 완성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기간이 아주 안타까운 시간이었다. 말하자면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그 안타까운 시간이 허망하게 지난 게 아니냐. 특히 제네바 합의가 있었던 1994년 그때는 북한이 그 유명한 고난의 행군 시절로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김일성 주석이 죽고 그의 아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권을 이제 권력을 쥐게 됐는데 그 고난의 행군 시절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은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져가지고 북한이 기댈 데가 없어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 개방이 아니고 이 핵 개발 또는 우리식 사회주의 이걸 고수하겠다 해가지고 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김정일이 당시 논문 1994년도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라는 과학입니다라는 논문에서 자신들의 갈 길, 핵개발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 이쪽을 고수의 노선을 채택했는데 이 김정일은 핵개발을 박차를 가해서 아마도 플루토늄 방식의 핵폭탄 개발과 함께 이번에는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 이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한 얘기는 이 얘기를 누누이 하는 이유는 완전히 북한 핵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느냐. 그 전에 영변 핵시설만 갖고 있었으면 사실은 뭐 그거는 금방 디텍트도 가능하고요. 또 위에서 감시하기도 쉬우니까. 그런데 이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을 북한이 성공하고 나니까 완전히 북한이 새로운 핵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 방법에는 기체 확산법하고 기체 원심 분리법, 그다음에 레이저법, 노즐 분리법 등 여러 개가 있는데 기체 확산법하고 기체 원심 분리법 이게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우라늄 분말을 가열하고 기체 상태에 있는 데까지는 비슷한데 기체 확산법 이거는 이제 우라늄 기체를 우라늄 235만 통과할 수 있도록 미세한 구멍을 수천 번 넣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방식을 만드는데 이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심 분리법은 최근에 개발된 건데 기체 상태의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에 넣어서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왜 유명하죠? 이 통 세탁기처럼 막 돌리면 질량이 다른 우라늄 235하고 238 이런 것들이 막 돌면 이 질량이 다르니까 235 핵분열 물질은 235가 응축돼 가지고 이 농도를 올려가는 그 방식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체 확산법에 비해서 전기도 한 50분의 1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막대한 양의 전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요. 북한으로서는 당시 어려운 상황인데 좀 곤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나라 사정을 감안했을 때 이거 쉽게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1945년 핵무기가 처음 들어갔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을까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쉽게 분석해 보면 2005년 화폐 기준으로 약 500억 달러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1945년도에. 그 가운데 90%가 이 핵 분열 물질 이거를 만드는데 투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하고 플루토늄 이 생산하는 데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당시 미국이 그나마 다른 나라보다 잘 살고 연구자들이 확실히 많았기 때문에 1945년도에 처음으로 성공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경제적인 이런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편인가요? 3편에서 중국이 소련이 1949년도에 핵 개발에 성공하고 이제 나중에 중국이 자기도 핵 개발을 하려고 소련한테 이제 후르시초프 마오쩌둥이 후르시초프를 만나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경제에나 신경 써라. 이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하느냐. 그래가지고 거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1964년 중국이 정작 첫 핵실험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에게 마오쩌둥이 핵실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얘기를 하면서 가급 조선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제가 저 전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다면 북한도 사실 이 고농축 우라늄 쪽은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심분리법을 사용하면 수억 달러 정도만 투입을 하면 고농축 우라늄 농축 우라늄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단 공장이 건설되면 엄밀하게 운영하는 그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아까 말한 대로 원심분리법을 쓰면 전력도 그렇게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국가 전체의 에너지와 재원을 투입해서
이 핵무기 하나만은 개발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나라니까 이 한방을 위해서 이 인민들의 고열을 짜가지고 이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해커를 불러들여서 이걸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10년 11월이면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그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뇌졸중이 저거 해가지고 2008년도에 1차 뇌졸중이 발병해가지고 자신의 몸이 이 병들고 얼마 못 살 거라고 아마 직감한 김정일 입장에서는 더욱더 고농축 우라늄 이 개발에 박차를 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 이어서 3대 세 번째 왕조 김씨 왕조의 집권자가 된 김정은. 김정은도 기억해 보십시오. 2012년도 그러니까 2012년 11년 12월 17일 날 아버지가 죽으면서 등장했으니까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지금 한 불과 6, 7년 사이에 지금 도대체 몇 번의 핵실험을 하고 수소폭탄 그 다음에 이 미사일도 ICBM까지 개발하면서 그 속도전을 벌여가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신 대로 2017년 11월 29일 사실상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예상치 못한 장소에 북한이 원심 분리기를 분산해가지고 은닉해가지고 고농축 우라늄 그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지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미국의 그 내공이 있는 정보 당국도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추정 정도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한미 정보 당국이 대략 HEU 아마 758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게 아마 대략 한 60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추정입니다. 얼마나 더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농축 우라늄 이 무서움을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는 지금 북한은 영변에 2010년도에 공개한 거 말고 어디에서 이걸 숨겨가지고 지금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생산해내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미국에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칫 해가지고 북한이 이전을 해가지고 무슨 중동의 테러 집단한테 가면은 이스라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